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43부 대원군의 병인박해 그 진실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5년 4월부터 시작된 경복궁 중건, 처음에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조선 조정이 좀 가난하긴 했어요. 장동기문 세도정치 기간 동안에 재정이 아무래도 많이 흔들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중앙 재정을 어마무지하게 쌓아두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항상 이제 조선의 모토는 뭐냐면은 조금 걷고 조금 쓰자. 그게 모토였어요. 물론 그게 뭐 100%다 지켜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뭐 여유분이 사실은 뭐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하자니 재정 부담이 당연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원납전을 거두거나 또 이제 노동력을 자원봉사라는 비명 하에 징발하는 정책들을 실시를 하게 됐다는 거죠. 참고로 당백전은 이거보다 조금 더 뒤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다 묶어서 얘기를 해가지고 원납전, 당백전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납전이 먼저고 당백전은 요거보다 좀 더 뒤에 이야기입니다. 특히 양반들의 경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시도와 더불어서 이 경복궁 중건에 대한 각종 과세 부담 이런 걸로 인해서 짜증이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들 입장에서는 대원군이 정권 잡은 다음부터는 자기들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서원이나 건드리려고 그러고 거기다 또 이제 경복궁 한다고 이런 저런 거 막 뜯어내기나 하고 이거 좀 별로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뜻밖에도 대원군의 아내인 영부 대부인 민씨가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서 대원군은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대원군 한번 어디 삐끗해봐라. 한 번만 실수해봐라. 그때 그냥 아작을 내주겠다. 하고서 벼르고 있는데 마침 이게 슬슬 입질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부인이 왜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냐? 대원군의 부친인 남영군은 영민씨 가문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나온 것이 바로 대원군이죠. 그러니까 대원군의 외가 쪽이 바로 영민씨 가문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대원군의 처가 쪽, 거기도 영민씨예요. 영민씨 집안하고 또 결혼을 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대원군의 며느리 쪽, 여기도 이제 나중에 영민씨가 선택이 되는데 무슨 뭐 삼민주의도 아니고 영민씨 가문이 사면속으로 이렇게 대원군 집안하고 엮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원군 집안은 묘하게 영민씨 가문하고 계속 엮이게 되는데 아마 대원군 자체가 자기 와이프였던 민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였던 민씨 부인의 조언을 상당히 좀 이제 귀담아 듣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대원군이 민씨 부인의 말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더라 라는 소문이 좀 어떻게 세간에 퍼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민씨 부인의 위상도 나름 좀 올라가게 됩니다. 즉 대원군한테 뭔가 좀 청탁을 하고 싶으면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민씨 부인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물론 뭐 민씨 부인이 막 그렇게 개념 없이 부정 청탁 받아가지고 로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경유를 하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소문들이 좀 세간에는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원군의 부인인 민 씨는 또 천주 교도들하고 나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원군도 천주교에 대해서 크게 적대하는 모습을 집권 초기에는 잘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대원군 본인이 천주교를 믿었던 것 같지는 않고 천주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쩐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와이프가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는 또 이제 와이프를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적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천주교를 크게 적대하지 않았다이지 대원군이 뭐 천주교를 믿는다든지 천주교를 지지한다든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천주교를 굉장히 깊숙이 믿고 있었던 전직 승지 출신입니다. 철종 때 이제 승지까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온 퇴직 관료였는데 바로 남종삼. 이 남종삼이라는 인물이
이 상황을 딱 보고서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남종삼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잘만 하면은 민씨 부인하고 좀 접선을 해가지고, 마침 민씨 부인이 천주교들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접선을 해가지고 민씨 부인을 통해서 대원군한테 어떻게 싸바싸바 하면은 적어도 지금 이 탄압받는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좀 면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특히나 이게 또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던 게 뭐였냐면요, 지난 시간에 말미에 했던 얘기인데요. 러시아가 제2차 아펜 전쟁의 결과물로 연해주 일대를 통치로 뜯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조선하고 국경이 맞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이 러시아를 갖다 처음 만나게 되면서 좀 긴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 무렵부터 해서 블라디보스톡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호시탐탐 남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경도 쪽에다가 이제 계속 뭐라고 입지를 넣냐면은 우리하고 수교를 하자, 장사하자, 거래합시다, 이런 식으로 함경도 관료들한테 계속 대시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보고가 당연히 대원군한테도 왔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다는 점을 착안을 해가지고 남종삼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당시 남종삼이 적극적으로 이제 조선에 와 있던 프랑스 카톨릭 신부들을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바로 그 프랑스 신부들을 대원군한테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양자 간의 만남을 자신이 주선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뭐 할 것이냐. 바로 요겁니다. 대원군한테 이렇게 얘기할 참인 거예요. 이 프랑스 신부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프랑스의 힘을 빌려서 러시아를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종의 EJ죠. 전통적인 EJ니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 뭐 프랑스하고 적극적으로 수교를 맺고 뭐 근대적인 그런 조약 체계로 넘어가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프랑스의 힘을 빌려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듣자니 프랑스가 유럽의 육군 최강국이고 러시아도 상당히 무서워하는 나라가 프랑스라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프랑스 힘을 빌려서 러시아를 막는 것이 신기묘묘한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건의가 먹혀들게 된다면은 정말로 대원군이 천주교의 덕을 봐가지고 프랑스하고 뭔가 관계를 가져서 러시아를 막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면 대원군이 천주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 잘만 하면 천주교가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겠냐라는 것이 바로 남종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1865년 12월 무렵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종삼은 잠시 지방에 나가 있는 프랑스 신부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일단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을 해요. 뭐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 신부들이 잠깐 지방에 나가 계시는데 신부님들이 돌아오신 다음에 상의하고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남종삼이 지금 현재 한참 들떠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기회는 찬스고 찬스는 기회인데 이거 타이밍 싸움이다. 지금 러시아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 기회를 노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하고서 남종삼이 먼저 한양으로 달려가가지고 대원군하고의 접선을 시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원군하고의 접선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모르긴 해도 이제 그 부인인 민씨를 통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이제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철종 때 아무래도 남종삼이 승지로 있다 보니까 대원군하고도 뭐 완전 초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왕실 종신들하고 어느 정도 관계는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인맥을 풀 가동해가지고 대원군하고 접선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원군한테 자신의 비책을 건의하는 거예요. 지금 저 무시무시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유럽 최강국인 프랑스하고 친분을 쌓는 것이 이게 최고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나랑 이제 교섭을 해보시죠. 그래서 뭐 꼭 이게 통상수교를 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EJ 차원에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대원군이 나름 좀 이제 흥미가 생겼나 봐요. 그래, 뭐 듣자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프랑스 쪽하고는 아무런 연출이 없는데 어떻게 프랑스 쪽하고 접선을 할 거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원이 합하. 바로 제가 그 프랑스 쪽하고 접선할 수 있는 카톨릭 신부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만 주시면은 제가 그 신부들을 대원이 합하께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대원군도 여기 대해서 나름 이제 구미가 당기니까 좋아, 그러면은 한번 데리고 와봐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남종삼의 계획대로 일이 순풍에 돋단 듯이 풀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일단 남정삼이 이제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지방에 나가 있던 프랑스 신부들도 돌아온 상태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신부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의사를 타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정삼의 계획을 들은 베르네 주교는 난색을 표하게 돼요. 지금 이제 아래 초상화 보이시는 분이 바로 이제 조선 교구 4대 주교인 시므온 베르네 주교입니다. 여기서 시므온은 이제 예수의 제자, 바로 그 시므온 그거죠. 베르네 주교가 왜 난색을 표했냐? 왜냐면 베르네 주교가 속해 있는 파리 외방 전교회는 상당히 좀 이제 순수한 단체였는데, 당시 이 카톨릭 그 선교사들 단체들 중에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서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베르네 주교가 속해 있던 파리 외방 전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서 학을 떼는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하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냐. 우리는 정말로 종교적인 순수한 열망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그야말로 순수한 선교 단체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종교인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베르네 주교는 조국 프랑스의 어떤 지원도 거부한 채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고생 해가면서 조선에서 몰래 숨어다니면서 선교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 노선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에 엮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지나간 역사를 보건데 분명히 결말이 안 좋게 끝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베르네 주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1866년 1월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정삼이 숨어다니는 프랑스 신부들하고 접선을 한 거다 보니까 이게 뭐 쉽게 금방금방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시간적인 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르네 주교가 계속 제안을 거부를 하는 바람에 남정삼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섭이 지지부진해지고 시간이 자꾸 끌리게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이렇게 시간이 끌린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자, 대원군은 가뜩이나 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정삼이 와가지고 프랑스 신부들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 양반이 강간무소식이에요. 거의 2달 가까이. 도대체 이 온다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대원군이 조금 슬쩍 빈정이 상한 거죠. 아니 이것들 봐라. 감히 천하의 대원군을 기다리게 만들어? 지들이 뭔데? 좀 이런 빈정 상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좀 치명적이었는데, 이런 일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끌리다 보면은 당연히 비밀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무렵쯤 해가지고 대원군이 프랑스 신부들하고 접선을 하고 있다더라. 그게 좀 카드러 통신 형식으로 비밀이 누설이 돼가지고 지금 풍문이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원군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대원군이 천주교들하고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 카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그동안 대원군한테 불만이 막 쌓여 있었던 양반들, 기회는 찬스는 기회, 드디어 포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하이네터처럼 이리 때처럼 물어뜯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양반들은 저 사특한 천주쟁이들이 운영궁을 드나들고 있다더라. 이거 대원군이 사교에 물든 거 아니냐? 하면서 대원군에 대해서 정말 맹렬하게 비판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여론에 흔들려가지고 조대비조차도 대원군한테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면서 항의를 해왔다는 거예요. 당신 이거 진짜냐? 이거 진짜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대원군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은, 사실 천주교 탄압은 대원군 혼자만 했던 것도 아니었고 원래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정책 기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국가보안법 이런 개념하고 좀 비슷한 건데 지금 그거를 대원군이 어긴 거거든요. 대원군 입장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더군다나 대원군이 이런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는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해가지고 이 권력을 누려야 되는데 조대비가 대원군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을 하면서 권력을 사실상 위임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조대비가 여기에 흔들려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원군은 정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한순간에 훅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니까 그나마 여기서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지. 이거 일반인 같았으면 진작에 끌려가가지고 국문 받고 어쩌면 모가지가 날아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렇게 정치적 수에 몰렸던 대원군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하수하고 고수가 나뉘게 되는데 하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해명을 하려고 그래요. 해명하고 변명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오히려 더 세게 나갑니다. 이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더 세게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대원군은 지금 자기가 정치적으로 가게 생겼는데 원래 뭐 천주교에 대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좀 자기를 기다리게 만든다는 점 때문에 지금 카톨릭 신부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도 좀 들고 있었고 그러던 찰나인데 차라리 잘됐다 하면서 바로 선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천주교 관계가 없다.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정말 관계가 없다는 것을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지금까지 조선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천주교 탄압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탄압을 시행할 것을 천명했다는 거죠. 1866년 2월 마침내 대원군은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를 명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병임 박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그 몇 차례에 걸쳐서 벌어졌던 천주교 박해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어요. 이 병임 박해는 대원군의 주도하에 벌어지게 되고 그 신복이었던 포도대장 이경화가 직접 이거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원군의 명으로 병임 박해로 인해서 베르네 주교 결국 체포해 오게 되고 같이 숨어있던 프랑스 신부 총 9명이 체포를 당해서 모두 처형을 당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를 주선했던 남종성을 비롯해가지고 전국 각지의 천주교도들이 그야말로 이제 줄줄이 소세지로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니 그 숫자가 무려 8천여 명에 달했다라고 전해지게 되죠. 이때 벌어진 병임 박해는 이게 단기간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8천 명이 한 방에 죽은 게 아니라 거의 한 1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벌어졌던 천주교 박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병인 사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다음 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천주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특히 어디서 많이 죽었냐면은 유명한 곳이에요. 한강변에 있는 양화진, 바로 그 양화진에 잠두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양은 해발고도 한 30m쯤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산인데 여기로 끌려가서 그렇게 많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때 하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 잠두봉의 이름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은 잘릴 절자 머리 두자 해가지고 절두산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여기가 바로 천주교의 성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이름이 절두산이긴 한데 사실 이게 사람을 목을 쳐가지고 죽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설에는 처음에는 이제 목을 쳐서 그렇게 참수를 하다가 나중에 이게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아예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키기, 그냥 생매장하기, 뭐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돼가지고 거의 제너사이드 식으로 이렇게 학살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게 됩니다. 다만 뭐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한 나라는 아니라가지고 이때 당시 천주교를 믿었던 집안의 아이들의 경우, 설사 뭐 아이들의 경우에는 천주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굳이 뭐 처형을 시키진 않고 그냥 살려는 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미 이 사람들은 부모를 잃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량의 고아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병임 박해로부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천주교도들, 그리고 카톨릭 신부들도 3명 정도가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숨어서 살아있었는데 이들은 당연히 대원군에 대해서 엄청난 복수심을 불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때 뭐 목숨을 건졌던 고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대원군한테 고마워하겠어요, 그죠? 자기 부모들 다 그렇게 몰살시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도들은 대원군이라고 하면 이제 이를 팍팍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것은 먼 훗날에 부메랑이 돼서 대원군에게 정확하게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임 박해가 대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소식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한테 전해져가지고 프랑스가 발끈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적인 격차 사이에 벌어진 일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 또 미국하고 엮이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사건의 발원지는 바로 그 유명한 평양입니다. 그리고 평양에는 당시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한 인물이 새로 수령으로 부임해서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박규수였다는 거죠. 자, 박규수가 부임해간 평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